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영필입니다. 현대 문명을 최고로 구가하고 있는 국제도시 서울 중심부에서 사막에서 꽃을 피운 실크로드 문화를 소개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근 50분, 1시간 전에 걸쳐서 실크로드 문화, 그것과 한국 문화와의 관계를 소개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 책자에 보셨다시피 한 50여 커트 됩니다. 거기에 조밀하게 여러 장면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소개하려면 제 말씀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들 이미 다 책자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실크로드란 말이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독일 지리학자 리히터 호펜이 1877년에 중국지리라는 대저 4-5권의 책을 내면서 그중 제1권에서 비단길, 말하자면 자이덴 스트라세, 독일어로, 독일 사람도 물론 독일어로 썼습니다만 비단길,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영어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후에 그의 제자인 스웨덴 사람 헤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38년에 쓰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달리 한국말의 실크로드는 언제부터 생겼냐? 사학자 조자호 교수가 1952년 문화사라는 책 속에서 처음으로 쓰므로 해서 우리 문화의 일상생활에까지 그 단어가 파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 속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리히터 호펜은 사막로에 치중했던 사실입니다만 그것 외에도 북쪽의 초원의 길, 러시아 말로 스텝 루트라고 합니다. 스텝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다음에 해안길,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북쪽의 초원의 길, 그 다음에 여기 신강성의 사막의 길, 그리고 남쪽의 바닷길, 이렇게 3 루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지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도는 1991년에 감속성 난주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흐릿한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 한반도 경조에까지 실크로드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91년이면 한중 북교 수교도 채 되기도 전인데 중국 학자들의 학문의 어떤 그 수준 높은 인식이라고 할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역사적으로 고대 한국 경주가 실크로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 어쩌면 지금까지도 세계 어느 지리서나 실크로드 그 제목의 텍스트에 봐도 한국까지 연결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막 3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역사의 족적을 남기고 또 문헌까지 남긴 사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자 3분이 유명하죠. 법현스님, 현장, 신라의 해초스님, 그 3분이 불국기, 대당서역기, 왕오천축 북전, 이걸 남겼는데 이 책들은 사실은 실크로드 텍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리, 역사, 풍물, 그 다음에 오고 간 사람들의 자료, 그런 게 다 들어있죠. 그렇고 장고는 누구냐? 장고는 기원전 2세기 때에 한나라 무제의 명을 받잡고 중국 사신으로서 실크로드를 처음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첫 손 꼽지 않을 수가 없죠. 연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사서 한서나 사기 열전 사기에 그 내용의 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계된 지도죠. 그런데 특히 법현 스님은
그 세 사람 중에 특별하게 비로를 해양 루트로 와서 이게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차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시는 대로 해초는 바닷길로 갔음직합니다만 그가 남긴 왕호 천추국전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왕호 천추국전은 완전한 책이 아니라 앞부분,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중간 알맹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보면 이 육로 중간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밖에. 그건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실크로드 대문화 속에서 거론되어야 할 그 문화 요소는 청동기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청동기는 기원전 3000년경에 흑해 카스피아 해 중간에 코카사스 산맥이 있죠. 아제르바이잔 등지에. 그런데 그것과 이란 북쪽 이 근처에서 청동기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베리아 쪽으로 해서 동양으로 건너오고 중국에는 기원전 2000년경, 한국은 기원전 10세기경, 1000년경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동기 문화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등 첨단 문화를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청동기로 이 거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이런 조미료는 문양을 집어넣는다는 건 보통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정 때 고고학자로 일했던 아리미츠 씨는 이 거울을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정교무비, 정교하기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제가 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했냐면 제가 무슨 친일파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유물을 보고 최고다 그러면 이건 그 국수주의적 관점 아니냐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한국 유물을 보고 최고라고 극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기원전 4세기 때 만든 이런 유물이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청동기 문화와 더불어서 샤머니즘이 팽배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샤머니즘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이게 다 방울 유물들입니다. 남한 각천에서 출토된 방울 유물인데 샤먼의 무구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래 문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과 이것은 시베리아에서 출토된 거고 이 세 가지는 한국 겁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연대는 물론 시베리아 쪽에 앞섭니다만 그래서 한국 고대 청동기 문화를 우리가 여러 번 극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는 손을 또 그려놓은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손이 샤만의 손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슴을 대상으로 한 것도 샤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슴 내부에 문양을 집어넣은 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양이 여기로 나타납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 유물은 동경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유물인데 한국 청동기입니다. 거기 보면 사슴뿔, 그 다음에 여기 몸체를 점으로 찍어 표현은 이게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원전 1000년기 중반쯤에 만들어진 스키타이 계통의 유목민의 허리띠 장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문화가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한반도에까지 온 것을 우리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그것 이외에도 이 청동 칼인데 칼자루 장식을 보면 오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국인데 그 이것과 똑같죠. 이건 스키타이 유물로서 알타이 쪽에서 발굴됐는데 연대가 좀 이르죠. 그러나 4세기, 3세기의 차이를 두고 한국에서 이런 유물을 만들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자료죠. 청동기 문화를 흡수했다는. 잠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동기가 샤머니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의 사설을 보면 삼국지 미서를 보면 마한 쪽의 사람들은 별읍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장소죠. 거기에
이름하기를 소도라는 거. 여러분 옛날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죠. 소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 대모 큰 나무를 세우고 현, 령, 고 방울과 북을 매달았다. 그래서 거기서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청동기 시대 이래로 샤머니즘이 팽배했던 것은 유물을 통해서나 문헌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음 이제 중요한 사항은 북방 유목민족이 금문화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스키타이족은 예를 들면 한 개의 고분에서 9,000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은 5,700점이 금유물입니다. 잠깐 먼저 어떤 유물인지 보신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무덤에서 나온 건데 이처럼 조형, 디자인 솜씨도 뛰어나고 이런 게 5,000점이나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알타이 쪽에서 발흥한 기원전 9세기 때 발흥했던 이 스키타이 종족은 옛날엔 여기서 발흥했던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1970년대 러시아 학자가 발굴한 다음부터는 여기서 발흥한 걸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퍼져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한반도에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이런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로 말하면 둥그런 원형으로 조형을 했죠. 표범 같은 동물을. 그래서 이걸 스키타이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후대 고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근데 이거는 연대가 빠릅니다만 이런 유물이 청동기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엔 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금 문화를 창달했던 족속인 걸 알게 되고 청동기 문화의 전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 특별히 소개해야 될 고대 동물 중에는 상상적인 동물처럼, 동양의 그 용처럼 상상적인 동물인데 이 그리핀은 뭐냐면 몸체는 사자고 상체는 독수리입니다. 그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육지의 강자, 하늘의 강자를 합쳐놨죠. 그게 기원전 3,000년 전에 그런 상상적인 동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서아시아 쪽에서. 그게 이제 시베리아를 통해서 동양까지 건너오는데 중간에 스키타이 종족은 그가 좋아하는 금 재료를 가지고 이제 동물을 공격하는 그 그리핀을 묘사를 했고 그것이 드디어 한반도까지 와서 중국의 식민지역이었던 낭랑 쪽에서 발굴한 유물을 보면 칠기 그릇에 이런 그리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까지도 그리핀의 이 어떤 국제적인 디자인이 그 당시 이미 들어왔던 걸 낭랑 칠기의 칠기공이 이미 그리핀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 이런 그 스키타이 유목문화의 금문화는 드디어 고신라 쪽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라 쪽에는 금관, 금귀걸이, 금팔찌 등이 다 고분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 금관의 시온을 살펴보면 날출자라고 보통 출자형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수목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무가 뻗어 있는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건 나무를 상징하고 이거는 사슴의 뿔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에 바로 1세기 때의 사르마트 금관, 흑해 쪽에서 발굴한 유물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화하지 않고 나무와 이 사슴을 갖다가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시원이 여기서부터 왔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간에 이런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발굴을 해보면 이런 유물이 보이는데 이것과 또 조형적으로 일맥상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밖에는 제가 불교미술의 포용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불교미술은 서양의 그 유라시아 쪽의 그런 고급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고
그걸 자기화시키고 포용력이죠. 그리고 또 이웃에 전달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다라에서 개발된 헬레니즘에 연유된 이런 초기 불상, 이 옷주름이 특이하죠. 이런 게 동양으로 와서 중국의 3세기 때의 불상을 봐도 아직 이 간다라 유습을 벗어나지 못했죠. 나중에 물론 중국식의 독특한 불상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후에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식의 불상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중국의 불상은 간다라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 혹시 불상에 관심 갖고 연구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이 연구자들은 20세기 초에 이 간다라 문화, 간다라 불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알프레드 푸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존 마샬, 그리고 일본의 다카다 오사무,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세기 초부터 불상을 연구해서 그것이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의 전통을 따라서 초기 불상이 만들어졌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례했습니다. 중국, 인도 본토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뿌리를 가진 불상이 있죠. 그러나 이 간다라 불상은 유럽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연구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날의 일본의 간다라 최고 연구자는 궁치소라는 미야지 아키라라는 분이 최고 연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간다라 미술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미야지 아키라를 치시면 그 사람의 책이 쭉 뜹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은 연구가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석굴 문화는 불교 문화가 개척한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문화인데 인도 석굴에서 시작이 됐죠. 아잔타 석굴 1세기 전원 때 개발이 돼서 그것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키질 석굴로 영향을 끼치고 다시 저 유명한 돈왕 석굴 366년에 첫 굴이 탄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속에는 벽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아잔타 석굴 속에는 이런 벽화. 이건 한 5세기 정도 됩니다. 초기 벽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명암법이 강하게 두드러진 이런 보살상을 보면 이거는 아마도 서양의 로마식의 묘사법을 따른 게 아닌가,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동쪽으로 영향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돈왕 236굴에 해당되는 벽화인데 여기에 이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가 이거보다 좀 빠릅니다만 이 벽화는 수미산을 방불케 하는 그건 전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미산을 모델로 해서 디자인한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헤라클레스 소개를 했습니다만 헤라클레스는 서양 고전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신이 장사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아서 사자 문양이 그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계는 헤라클레스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조각을 보면 사자 두건을 쓰고 있어요. 사자를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이제 불교 문화를 타고서 동쪽으로 옵니다. 이거는 간다라 출토인데 지금은 대형박물관 소장 보물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지라 금강저죠. 금강저를 손에 들고 있으니 이건 금강역사죠. 그런데 용모는 서양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사자 두건을 쓰고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핫다라고 하는 간다라 지역의 한 사원에 보면 앞에는 불상이 있고 뒤에는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사자가 있고 금강저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금강역사하고 서양의 헤라클레스가 동서 문명이 습합돼서
이런 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런 전통은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서 중앙아시아에서도, 이건 머리가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진흙으로 만든 스토커상인데 여기에 어깨에 그게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은 또다시 중국 당나라 때 무장상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통일신라 초기에 사천왕사지 출토의 벽전에 여기도 나타나고, 또 더 나가서 조선 왕조까지 그 문화가 연결이 됩니다. 이건 브리티시 뮤지엄에 진열되어 있는 사천왕상 중에 다문천상인데 여기도 나타나 있죠. 지금 제가 여긴 영상을 준비 안 했습니다만, 서울에 봉은사에 가시면 봉은사 이외에도 지방에 있는 그 어떤 절이라도 천왕문을 통과할 때 보면 양쪽에 사천왕상이 대형 조각인데 거기 보시면 이런 상이 있을 겁니다. 그 밖에는 불가를 통해서 전파된 그런 유라시아 문화 중에 하나는 아까 소개했던 그리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파리에 있는 동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불상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불가를 수호하느라고 이 힘이 장사인 이 그리핀이 여기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불교 문화는 서방의 유라시아 문화를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그럴까요? 물론 습합해서 자기화시키기도 했습니다만. 다음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6번째 로만 글래스. 이 입으로 대동불기라고 하는 유리 제조법은 기원전 1세기 중반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로마 지역으로 퍼졌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독일 쾰른 박물관입니다만 독일이 옛날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여기서 로만 글래스를 제작을 했던 게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건데, 여기에 이 전박이자는 이것과 유사합니다. 이건 금령총에서 1924년 외정 때 발굴된 건데 이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신라에까지 온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이 소위 오이노코헤라고 일컫는 이 유리병은 이것과 흡사하죠. 이거는 프랑스 옛 로마 식민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서 로마인의 무덤에서 발굴한 건데 4세기형이죠. 우리나라하고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죠? 이런 유물이 한국에까지 온 겁니다. 이것은 아까 봤던 그 독일 박물관에 있는 같은 유형이죠. 그뿐 아니라 이런 그 목걸이 구슬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구슬이 이제 경주에서 출토된 건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소아시아 사람의 용모죠. 근데 이것의 출자, 이거 도대체 어디서 신라까지 왔냐? 고고학자, 역사학자, 미술사학자 논의가 분분했지만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근년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으로 연구가 됐던 겁니다. 물론 육로로 들어왔던 다른 설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유리 전파 루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육로를 통해서 아마도 한국까지 왔을 걸로, 이건 일본 학자가 설정한 루트인데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북성에서 나온 이런 그물 망사 같은 게 신라 황남대청 남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하북성 출토지고 경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왔을 걸로 루트가 설정이 되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요령성 이 지역에서 이런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고구려 고분 벽화인데 안악 3호분이라고 4세기 중엽 때
벽화인데 여기 보면 이 부엌 장면인데 이 유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이 유리 그릇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것과 유형이 같은 거죠. 고구려는 유리 그릇이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벽화를 보면 충분히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밖에 대충 실크로드 문화는 신라에 치우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백제도 사실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실크로드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창원 쇼소인이라고 하는 옛날 왕조의 그 박물관이라고 말해도 좋을 그런 유물 저장소인데 거기에 오랫동안 지금도 물론 그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중요한 유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년에 일본의 그 한 연구자 나이토 씨에 의하면은 백제에서 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 은제 받침대가 있는데 이 받침대를 만든 그 문양수법이 백제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물론 잔이 갈 때에 이 받침이 같이 갔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것이 백제에서 왔다. 그리고 이 유리잔은 어디서 그럼 본래적으로 본래 출처는 어디냐? 서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백제로 오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다음 일본 서기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흡사한 그런 일본 역사책,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 시대에 백제왕 554년에 탑등이라고 하는 이런 카펫을 일본에 진상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지 이 실제 담요는 백제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실크로드의 중요한 유적지인 서영남도의 민풍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한나라 때에 한진 때니까 한 기원후 2세기, 3세기, 4세기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하고 전혀 무관한 연대가 아닙니다. 이런 유물이 여기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류의 것이 일본에 갔을 것으로 짐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밖에는 소위 그 페르시아의 형상토기, 페르시아인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고급 문화를 구가했다고 그럴 거예요. 벌써 기원전 1000년경에 이런 그 토기 형상, 동물 형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상스럽게 등에다가 굴뚝 같은 그런 조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금령청에서 출토된 이런 기마 인물상의 유물을 보면 이런 게 붙었죠. 여기서 온 겁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페르시아인들이 만든 이런 리톤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보통 각배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각배는 문자 그대로 뿔잔이죠. 그러나 앞에 이런 동물이 각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배 플러스 이런 동물상을 서양 사람들은 리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유형의 것이 이게 부산 복천동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기마인물상 이런 거 보면 페르시아 문화가 한반도에 직접 간접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밖에 놀라운 것은 또 이것도 페르시아 형상토기인데 두 항아리를 이었습니다. 띠로. 근데 이런 게 근년에 2015년에 몽골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몽골에서 만든 토기죠. 그런데 가야 토기에도 역시 똑같은 유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몽고, 한반도 이런 루트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중요한 종교 대목 중에 하나는 소위 경교라고 부르는 네스토리우스교가 당나라 고종 때에 635년에
중국에 들어옵니다. 이거 문헌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아라본이라고 한 그 전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고종이 이제 그게 대접을 하고 절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그 한두 세기, 한 세기, 1세기 후죠. 7세기니까. 이런 자료를 도남 막국을에서 출토된 자료인데 이거를 자세히 복원해 보니까 이런 상이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불상 같은데 불상이 아니라 예수님 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머리에 십자가가 있고 이 활처럼 들고 있는 작대기 끝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경교를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이고 그 밖에도 7, 8세기 때의 벽화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 땅에 경교가 들어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과문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교가 이 당시에 들어왔다는 건 더러 불국사 경내에서 십자가 문양을 출토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십자가는 다 경교냐 그렇게 보기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연대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 유명한 아프라시압 벽화입니다. 아프라시압은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도시 중에 하나가 아프라시압입니다. 그 아프라시압을 1965년에 러시아 고고학자 알바움이 발굴하고 보니까 이런 벽화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1991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흐릿하죠. 그런데 이 알바움 씨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고구려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여기 모자에 조우관, 새 깃털을 꽂은 거, 그 다음에 이 상의와 아랫도리의 이 복식이 이게 고구려 벽화꽃과 유사하다. 그런 근거로 해서 이걸 고구려 사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유명한 이 아프라시아 민무자인 러시아의 보리스 마샤, 마푸스 모데, 프란츠 그르네, 이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다 이건 맞다. 고구려 사람이다. 고구려 사절이다. 그런데 그럼 왜 이영만이 고구려 사절이 왜 거길 갔느냐? 그랬을 때에 일본의 학자 중에 아나자와 와코라는 분이 역사학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연개 소문이 당의 침입을 받자 전쟁하면서 사절을 이 지역에 보내서 당을 압박할 목적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지금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 간에. 그런데 한 가지 일본의 또 다른 학자인 카게야마라고 하는 여류학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문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사절이 간 게 아니다. 중국이나 그 이서쪽에 유포되어 있는 고구려인의 그림이 재료가 돼가지고 여기다 그린 거다. 그런 조금 엇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사람 이외에 아무도 그걸 인용도 안 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 밖에는 이제 범이란 문화란 말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 범이란 유럽의 프랑스의 유명한 중앙아시아 역사학자 중에는 르네 그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저서에 뭐라 하면 아우터 이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 이란. 그 우리말로 하면 범이란이라는 소리예요. 그 뭘 가지고 됐냐? 이란의 문화가 상당히 고급한 문화고 그리고 기원전 5세기 전원 때부터 큰 꽃을 피웠죠. 그리고 그 범위가 넓게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통틀어서 아우터 이란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오늘 우즈베키스탄에 아까 소개했던 소구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구드 문화를 보통
아우터 이란 문화, 범 이란 문화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도인들이 동쪽으로 와서 교역을 했고 비단을 이제 저쪽에서 판 걸 다시 그쪽 특산물을 동쪽으로 가져오고 그랬던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의 영하 자치구에서 발굴한 걸 보면 이란 유리그릇, 이렇게 혹이 달린 유리그릇은 이란의 특징입니다. 이란 유리그릇을 가져왔고 또 자기 자신이 만든 은제, 금도금은 은제 그릇을 가져와서 그 지역에서 출토가 돼서 서구도 문화가 전파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중요한 자료로는 서구도 화가가 조중달이라고 하는 화가가 중국 북제시대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그림법의 특색은 물에 빠진 옷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조의출수라고 하는데 조중달이 그린 인물화의 의복이 물에 빠져서 건진 것 같다. 이거 같습니다. 이거는 로마 여인으로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에 소장되어 있는 인물인데 이게 물에 빠진 옷이죠. 이런 유습으로 조중달이 그린 게 이제 서구도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크로드 중간 지역에도 남아있고 제가 이런 것을 고정해서 고구려 벽화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게 그 문화가 서양에서부터 심지어 한반도까지 전달된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그 서방의 문화가 중국에까지 대량으로 파급이 돼서 당나라 때 이걸 뭐라고 하면 호풍, 이 오랑캐 호자를 썼는데 당나라에서 지칭한 호는 페르시아와 조금 전에 소개한 서구도입니다. 그 바람이 어땠느냐? 당나라의 그 대시인 200의 시를 보면 소년행, 소년이 가고 있다. 오릉연소, 오릉은 부자체, 장안의 부자체 동네입니다. 거기에 젊은이가 금시 외국인 모여 사는 장안 외곽입니다. 그쪽 동쪽으로 가고 있다. 은한 백마, 은안장의 백마, 이건 부잣집 자제가 탈 수 있는 최고급 말이죠. 정문으로 말하면 강남 졸부의 자제, 그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거나 흡사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도춘풍, 봄바람을 가로질러 낙화 답진, 다할 진짜입니다. 낙화 떨어진 꽃잎을 젖으려 밟고 유하초, 어느 곳으로 가느냐. 소입, 웃으며 들어간다. 호희가 시중드는 주사중, 술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시인이 이런 그 세시풍속을 읊조릴 바에는 고급한 문화에는 물론 이 호풍이 불었을 건 당연하고 우리가 그걸 유물을 통해서 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 서민 문화에까지 그 호풍이 감지됐고 이런 것이 이제 드디어 제가 보기에는 신라에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의는 이제 거의 뭐 종반으로 갑니다만 신라에는 연주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양이 이게 신라 겁니다만 그것이 서쪽으로부터 왔어요. 이거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서구도를 거쳐서 아우터 이란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신라까지 온 겁니다. 이게 연주문이죠. 이제 그런 서방의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일부는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한국은 북방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렇게 전달되는데 그 중에 통일신라 시대에 경주에 괴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보셨죠? 괴릉에 보면 서역인 상이 있는데 용모는 서역인 그 자체죠. 신목고비, 눈이 깊고 오뚜건 코, 그리고 곱슬 수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 장검을 짚은 것처럼 포즈를 취했는데 장검이 아니고 이 방망이하고 똑같습니다. 헤라클레스 아까 사자 얘기했습니다만 사자 가죽을 한 손에 왼쪽 팔뚝에 늘어뜨리고 그 끝에 이 지팡이 비슷한 걸 짚었는데 이게 이 지팡이가 이 헤라클레스의 전유물입니다. 이게 상징물입니다. 사자와 이 지팡이가. 그런데 왜 여기 나타났냐? 제가 아까 아우터 이란 문화를 소개했습니다만
페르시아 문화, 서구도 문화를 통해서 서방 문화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 이건 서구도인. 그래서 이 인상을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서구도인이라고 들어왔을 거다. 이 방망이는 왜 들어왔느냐? 그거는 헤라클레스, 아까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문화와 같이 서방 문화하고 같이 신라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라인들은 아마 이게 여기와 연관된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모릅니다. 예. 근데 하여간 그 문화의 성격을 보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근세 20세기 초를 전후원 때에 실크로드를 발굴하고 실크로드 문화를 확장시켰던 유럽의 전문학자 몇 사람을 소개하면 그 중에 영국의 오렐 슈타인 이러이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하시죠. 그가 발굴한 많은 자료들은 전부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독일의 그린베델, 그 다음에 폰 르코 이런 사람들이 발굴한 거는 베를린의 동아시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박물관에 가시면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 문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오 천축 국전을 고증해낸 유명한 동양학자 불란서의 폴 펠리오입니다. 폴 펠리오는 1908년에 이 장경동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갔을 때 이미 중국어는 1년 만에 벌써 통달을 했고 하노이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에콜 프랑세 엑스트렘 도리앙이라는 그 하노이에 있는 불란서 문화원에서 한문을 배워서 다 1년 만에 통달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도 배우고 이미 여기 갔을 때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 티베트어 등등을 다 꿰고 갔던 사람. 그래서 이 보물꾸러미를 보면서 하나하나 알짜배기를 추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속에서 왕오 천축국전이 나왔습니다. 파리에 가서 그 한문 문헌은 다 읽고서 이거는 해초인 것까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걸 밝혀내서 국제학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오타니 고주인은 니시홍간지 경도 교토에 있는 니시홍간지의 절의 주지 스님인데 그때 20세기 말에 실례했습니다. 19세기 말에 20세기 말에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에 영국에 유학 가서 슈타인 등이 발굴했던 그 정보를 얻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본에 가서 스님들을 규합해서 우리도 발굴단 조직해서 중앙아시아를 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품의 일부가 중국의 여순박물관, 한국의 총독부 박물관에 보내졌습니다. 그 연유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합니다만 1906년이 아니라 이건 저 잘못된 1916년에 조선 고치시죠. 1916년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기증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발굴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낙타 등에 다 가져와서 중국에서부터 일본 교토에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그때 가져온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것보다 더 알짜배기입니다.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아시아실에 가시면 이런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1990년대 지금까지는 세계 각국의 고고학자들이 자기 나라 단독의 발굴을 했습니다만 1990년도에 드디어 세계의 그 분야 각국 고고학자, 미술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국제학술 탐사를 했습니다. 이건 서안에서 발대식을 갖는 장면인데 저도 거기 참여했습니다만 그리고
유명한 한국 초창기의 실크로드 대연구자인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고병익 박사, 그 다음에 일본의 실크로드 최고 연구자인 수바이 교수, 속백 교수, 북경대학 교수죠. 등등이 이 탐사단에 같이 참가했던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실크로드 문화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살아 숨쉬는, 죽은 개념이 아니라 실크로드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생겨난 그 죽은 역사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런 개념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 강의는 제가 생각한데 이건 그때 신문에 난 소리입니다. 제 스스로 이 강의는 성공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 시리아 탐사했던 자료인데 지금은 시리아 갈 수 없죠. 전쟁 때문에. 그때 잘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3주 갔다 왔는데 그런 겁니다. 실크로드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